오늘도 나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내 꿈을 향해 칠판에서 봤던 문제 기억해 선생님의 설명도 친구들의 눈빛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개념 그대로 원리에 따라 깊은 생각은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은 필연의 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꿈을 향해 날아올라. 자, 그러면 이제 6년 교육의 시작은 이거예요, 어머니. 첫 번째 대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대입은 어떤 식으로 치러질 것이냐? 2028부터 대입이 바뀌어요, 어머니. 28학년도. 그러니까 27년 수능을 보고 애들이 대학 입학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입학식을 할 텐데 그때부터 달라져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입에 관련해서 4년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4년 예고제는 뭐냐? 우리 아이가 중3 새학기 시작 요 직전에 어느 시점에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대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요걸 눈여겨봐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1 8월 말까지 해서 수시 정시 모집 비율, 전형별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교육법상으로 4년 전에 예고가 시작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대학들은 미리 움직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서 전체 흐름상 코어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고2 4월 말에서 세부 사항들,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영역별 반영 비율, 가산점 등등이 이제 발표가 돼요. 그리고 고3 4월 말까지 해서 9개월 전에 이게 수시, 정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예요. 4년 전에 뭔가가 발표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시점은 중3 새학기 직전까지 언젠가 발표가 될 거야. 그럼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눈여겨보셔야 돼요. 뭐 이제 사실 새학기 시작 전이니까 2월, 3월 막 그러거든요. 매년 그거 보셔도 좋아요. 정리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4년 예고제를 좀 기억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이제 중요 이슈들을 좀 정리할 건데 요건 많이들 아세요. 수능이 공통 수능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택 과목 그리고 뭐 표준 점수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수능은 다 동일하게 본다. 자, 다만 이제 성적 표기 사항에서 표준 점수 등급 100분이 들어가는 애들이 상대평가예요. 그냥 등급이라고 써져 있는 애들이 절대평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다 공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본다고 해도 원래는 이제 화법과 작문, 언매, 언어와 매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현재 고2들이 보는 수능. 근데 얘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볼 거다. 그래서 문항도 국어는 45문항 80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문과 수능이에요. 선택 과목을 간다고 해도 그 전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도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 딱 1년 단위로 바뀐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문항 100분 동안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제일 적은데 당연히 제일 오래 봐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도 뭐 이제 29, 30번 어떻게 맞출 것이냐, 객관식 후반 때 어떻게 맞출 것이냐, 4점짜리 문제. 요거를 좀 이제 나중에는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제 탐구 영역에 선택 과목이 없죠.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고1 때 배우게 돼요. 줄여서 통사통과라고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게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새로운 걸 갖고 온 건 아니고요. 과거에 아마 어머님들 세대 때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 계실걸요, 수능? 그거예요.
좀 정리가 되셨으면 수학은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입에서 흐름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할 때 서울대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 반은 탄성이 나오시죠. 우리 애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서울대 입시를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입시의 바로미터예요, 서울대. 그리고 실제로 상위권 대학들, 최상위권 대학들, 서울대가 뭔가를 이제 입시에서 새롭게 하기 시작하면 약간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서울대 입시를 또 제일 먼저 발표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학부이자 국립대니까 어느 정도 좀 우린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서울대가 일단 학력 인구 변동과 경쟁률 변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오해예요, 언니. 미래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 현재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야지 조금 이제 드라마틱하게 애들이 줄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울대가 이거 고민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줄어도 본인들 경쟁률이나 본인들이 입학하는 애들은 줄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학부로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근데 무엇보다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합격 구성원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서울대 가려면은 되게 좋은 고등학교를 다녀야 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정작 서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로. 입학처장 맨날 나와서 얘기해요. 고교 다양성이 너무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바꾸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역 편중 심화나 배출 고교 감소 이런 부분들을 왜 걱정을 하게 되냐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 탈락 증가하고 전공 충실도가 감소해요. 그리고 서울대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충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대 이제 이게 포럼을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자퇴가 187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18.7%고요. 수시에서 자퇴가 138명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원래 수시로 애들을 많이 뽑으니까. 등록 포기자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약 95% 정도가 고3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정시에서 60% 정도가 N수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어디냐? 여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대학이 사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일단 어느 정도 본인들 명성도 있으면 당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정원만큼 받죠. 그럼 분명하게 1년 살림살이를 다 계획을 할 거라고요. 당연히 등록금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거고 대학 입장에서. 그럼 얘네가 안 다녀요, 언니.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반수도 싫고 자퇴도 싫고. 자, 그러니까 정시 40% 선발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계속. 그리고 수시 전형 입학생 학점이요. 정시 전형 입학생 학점보다 높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 들어와서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학점을 따려고. 학점을 열심히 따서 뭐 자퇴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본인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고민들 자체가 서울대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다 고민이 비슷해요. 당연히 이제 중위권, 하위권으로 가면 존폐 결정도 중요한 부분의 이슈가 되겠지만 일단 중상위권 대학들은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때 끝까지 다닐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3년 1월에 서울대가 얘기를 하고 지금 28학년도도 어떻게 하겠다고 가이드라인 서울대가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제 수능은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 자격 준비로서의 평가 자료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학생부 서류 종합평가 자료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작한 게 서울대예요. 아마 9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명칭은 비슷하지만 계속 해왔던 게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죠. 그러니까 뽑아내는 것도 본인들이 자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어차피 수능이 약화됐고 그리고 다 아시죠, 이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9등급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5등급제죠. 1등급이 10%까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을 볼 거야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분히 발표가 이어져요.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자, 일단
28학년도 서울대 대입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일단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수시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해요. 지균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얘가 뭐냐면 학교장 추천 제도예요. 그리고 일반 전형. 그러니까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맞는데 싸우는 아이들이 달라요. 자, 지역 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제도를 받아서 가는 건데 28학년도에서 서울대가 약간 좀 파격을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에 서울대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적어도 우리 학교 전체 구성원 중에서 65% 이상은 뽑고 싶어. 고교 블라인드거든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이 자꾸 줄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역 균형이 현재는 학교당 2명이에요. 200명 정도 기준. 추천을 받는데 2명. 그러니까 2명이라는 건 전교 1, 2등 받겠죠? 아니에요. 전교 1, 2등이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대도 있고 나머지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전교 한 5등 안에 쪽 애들 또는 좀 밀린다 그러면 7, 8등 안에 받아요. 지균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서울대 붙었다고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일단 잘하면은 여기는 학군지기 때문에 적당히 2명은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3합 6, 3합 7. 그러니까 3개 과목 합쳐서 6, 7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상 정시에서 N수생이 유리한 이유도 딱 그거예요, 언니. 수능은 자꾸 보면 볼수록 유리해요. 근데 고3들이 학교 생활하죠? 내신 따죠? 수능까지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N수생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능이 좀 많이 오래되기도 했고요. 자, 파격이에요. 우리 수능 체제 안 볼게. 니네 좀 들어와. 어차피 너희들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전공 충실도 높게 졸업하는 게 나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인 거예요. 거기다가 제한을 걸어요. 일반고, 자공고. 근데 저 자공고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인데 서울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합격하는 비율을 보면 뭐 한 25년도 기준 보면 합격하는 애들이 100명 정도 돼요. 자원고 애들이. 근데 저거는 정확히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균형을 이뤄서 선발할 거야 라는 부분에 딱 맞아요. 바꿔 얘기하면 어차피 수시 학교장 추천 제도 지균에는 자사, 특목, 외고, 국제고 다 못 넣어요. 일반고 애들만 들어가요. 근데 원래 얘네 판은 일반고 애들 판이에요. 걔네 원래 잘 못 썼어요. 못 쓰는 이유는 잘 안 써요. 수시카드 한 장이 버려지니까. 왜 못 쓸까요? 학점이 계속 균일하게 딱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원래 잘 안 써요. 그럼 선생님 지금하고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른 건 하나 있죠. 늘려요 인원을. 학교당 이제 3명으로 갑니다. 근데 저렇게 학교당 3명으로 가는 이유는 저기를 늘린다고 하면 어딘가 줄여야 되거든요. 애들 입학생 수를. 원래 정시에서도 지균이 있었어요. 그걸 또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요거 3명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일반고 애들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에요. 자, 서울대를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에요. 저게. 네. 아니 근데 지금 웃으시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언니. 4레벨로 들어와서 서울대 가는 애도 있어요. 그건 사실 이 아이들이 어떤 좋은 마음으로 막 엄청난 재능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마음으로 이제 확실하게 공부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일반 전형은 사실 이제 비슷한데요. 얘네는 일단 2단계에서 1단계 이제 50점하고 면접 50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규는 1단계 70점 이제 학생부 집어넣는 거고 면접이 30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파격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 깎아내려고 하는데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담백하게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학원에서 설명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깊은 생각은 깊은 생각한테 유리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 설립 자체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쭉 뭐냐. 학교가 어디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린 수학만 할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전신이 대치동이고 대치동에서 이제 가장 큰 학원 중에 하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와서 다양한 애들이 와서 수학을 하는 거고 다른 과목처럼 학교별로 모아놓고 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정확히 담백하게 보셔야 될 팩트만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아, 수시 60% 말고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 28학년부터 한대요, 어머니. 70%. 근데 이건 대학 혁신 지원 산업이라고 해서 원래 6대4 나눴던 것도 정부 지원금을 받고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또다시 이제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학교가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비율을 무너뜨린다. 어차피 정시에서 애들 많이 뽑을 생각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 70, 정시 30. 너무 편중된 거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수시에서 다 못 뽑는 인원은 정시로 이완이 돼요, 어머니. 근데 실제로 여기서 최대한 뽑으려고 들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지역 균형 전형 자체는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자사고 유명 학궁지 수험생, N수생들에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폐지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폐지됐다. 학교당 2명이었어요, 얘도. 자, 정시 일반 전형에서 파격은 이겁니다. 일단 1단계에서 수능, 공통수능을 보는데 등급 점수로 활용한다. 요거 엄청난 파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1단계에서는 그냥 수능 성적표에 1등급이면 1등급인 거예요. 1.0이 있을 거고요. 1.2가 있을 거고 1.4, 1.5, 1.9가 있겠죠. 사실 다르죠. 1.99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대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아무 상관없이 일단 1단계에서는 1등급으로 그냥 뽑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이에요.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3배수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들어가서는 수능 배분율을 봐요. 이때는. 근데 어차피 이제 서울대 정시 쓰는 애들은 거의 딱 저스 딱 1.0, 1.1, 2 막 이래요, 사실. 그러니까 막 세계합 등급 따져도 막 1.4, 뭐 1.7 밀리면은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교과 역량 평가.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시면 돼요. 20점 들어가요. 자, 그럼 읽으셔야 될 건 이거예요. 앞으로 28학년도 이후부터 100%는 아니에요. 전체 학과 다는 아니라고요. 근데 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 각 학교들의 좋은 과들일 거예요. 그들 과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수능을 보고 학생부, 내신과 플러스 알파, 성취도 등등 다 해서 그 다음에 이수평가 내역 등등을 보는 학생부가 참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정시다라는 말은 있긴 하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보자고 하면 자,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볼 거야?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봐요? 비율 차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서 살짝 예측을 해보면 아마도 재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이제 되게 많을 거예요. 내신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차피 재수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 과로 보면 뭐 특정 과들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어머니. 수능으로만 우린 뽑을게라는 과가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또 차이도 있어요. 그거 다 어차피 기억은 못 해요. 대한민국에 이제 대학교 보면 전형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좋은 과들은 어쨌든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3 때 수능이 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수능 체제를 못 맞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렇다면 이제 고3 2학기 때까지 현재하고 또 달라요. 고3 2학기 때까지 아마 내신 등급을 최대한 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재수해서 수능 맞춰서 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좋은 전략은 진짜 아니에요. 이걸 너무 쉽게들 얘기해서 그래요. 고등학교는 4년제인 거 아세요? 전 그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얄미워 죽겠어요. 가서 아우 그냥 입을 아우 막 이러고 싶어요. 아니 그때 고등학교 4년제예요. 그 대치 제이 캠퍼스에 가서 있는데요.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요것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제 수능 1등급에다가 학생부 3학년 2학기 성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시는. 이거 사실상 검정고시는 지원 불가예요. 요거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 동네도 있긴 한데 당연히 고2 때 자퇴하고 수능 공부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일단 서울대는 어느 정도 좀 물 건너간 거예요. 근데 저게 비단 서울대로 끝날 것이냐 문제예요. 만약에 정시에서 학생부를 많이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신이 없죠. 그럼 이제 평균 받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의미가 커질까? 아니요, 없어질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일단 내신 따고 학생부 만들고 그다음 뭐 본다? 수능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한 얘기 듣지 마세요. 전형별로 요소가 되게 많은데 그중 어느 하나만 콕 집어서 설명회를 하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전형을 우리가 이제 지원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24학년도 때는 서울대 정시 교과 평가가 도입이 됐을 때 전부 놀랬어요. 정시에서 학생부 본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5학년도 때 의대 증원됐죠.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또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스킵합니다. 의대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26학년도부터 정시 교과 평가를 하겠다는 대학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 부산, 의치에까지 와요. 그랬다가 27학년도 대입에서 또 발표를 해요. 또 늘어나요. 부산, 의치에, 동국대, 중앙대가 참여를 합니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28학년도 대입에서 하겠다는 학교들이 쭉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성균, 사범, 부산, 의치에,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 70, 정시 30으로 가는 학교들은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아마도 계속.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자꾸. 지금 현재 28학년도 대입부터는 자사, 전사,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 전국 자율형 사립고, 그 다음 특목 안 가면은 망합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유튜브 안 보셨어요? 아, 안 보셨구나. 네, 안 보셨으면 제가 편합니다. 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되게 책임감 없는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학교 가는 애들이 그런 학교로 가서 분리할 수 없어요. 유리한 건 항상 유리했어요. 근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뭔가 굉장한 게 벌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입학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중학교 성적도 좋은 애들이 입학을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요. 걔네가 불리하면 인생이 거짓이죠. 더군다나 선발된 애들인데. 그러니까 걔네가 유리한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디까지 유리하냐 이거죠. 최대 마지노선 30%까지는 유리해요. 영재고 제외하고. 영재고는 50%까지 유리해요. 실제로 근데 그건 유리한 거라고 저는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선발돼서 경쟁률 엄청난 거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잘한다고요. 잘하니까 그게 선발이 됐죠. 근데 또 봐야 될 포인트는 그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엄청 치열하죠. 그럼 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이 무너지면 이게 사실 재수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치열해서 내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자칫 잘못 선택한 애들은 일반고 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최세권 대학에 진입을 할 것을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정확히 반대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잘해도 일단 특수한 고등학교를 보낼 건지 말 것인지. 뭐 이제 몇몇 이제 중3 어머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라면 안 보내요. 굳이. 더군다나 지역이 여기라면 저는 안 보내요. 왜냐면은 나쁘지 않은 학군지 지역이에요, 다. 그러니까 송파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불리한 지역들은 이제 대치 쪽이죠. 또 이제 재치 고등학교들은 워낙 치열하니까. 네. 요렇게까지 대입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이제 상위권 대학들을 보내는 걸 자꾸 이제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만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그렇게 하세요. 학년별로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게 있고 중학생은요. 초등하고 고등하고 이제 중학교 정확히 가운데 끼어 있죠. 그래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공부에 관련해서 사실 진도 이런 거보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거 빼도 돼요. 빼도 되고 정확히 이제 어떤 아이가 공부할 때 어떤 자세를 잡게 만들 것이냐. 그게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체득돼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쓸데없는 이유를 대면서 내가 체득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막지 말아야 돼요. 중학교 때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중학교 때 선행 진도를 어떻게 빼고 뭐 하고 실제로 이제
형제가 있거나 고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 진도를 뺐다가 고등학교 때 내신 무너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내신이 무너졌어요. 이건 실제로 고등학교의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도 그런 케이스가 안타깝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만들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따지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중학교 때는 완벽하게 공부할 때 이런 자세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좀 관점을 두시면 돼요. 자,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이 가운데 교집합 들어가 있고요. 수시하고 정시하고 이제 내신을 공유하게 된다. 그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0%볼 거냐, 뭐 20%볼 거냐, 30%볼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명한 건 재수라는 걸 하려고 했을 때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레벨을 올리려고 재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얘는 챙겨야 돼요. 자, 요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신 등급은 계속 따라다녀요. 수능은 사실 계급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수를 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내신 등급 자체는 한번 결정 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잘 공부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이제 10% 이내에 잘 드는 상태에서 보면 일단 교육부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5등급 체계이고 그리고서는 9개 과목 빼고는 전부 다 상대평가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보다 퍼펙트 1이 한 20배 늘 것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고등학교 가지 않으면 메리트가 없다. 그 본인의 생각이시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의 생각이시고요. 어떻게 지금 현재보다 퍼펙트 1이 20배 이상이 뜰까요? 퍼펙트 1이라는 건 진짜 소수 뒤에 자리까지도 1.0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등급이 중간에 하나 껴버리면 뭐 1.2 막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퍼펙트 1이 그렇게 뜬다. 이제 그런 한 명의 개인의 의견보다 각각 이제 뭐 부산 교육청이나 서울 교육청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고3 2학기 때까지 상대평가 과목들로 쭉 깔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진짜 퍼펙트 1이 그렇게 뜰 것이냐, 변별력이 없을 것이냐. 교육청에서 연구 다 했다고요. 그러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만큼의 변별력은 아마도 유지할 것이다. 근데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봐요,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고3 때까지, 고3 2학기 때까지 시험을 보는데 전체 다 1등급 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현재도 구등책에서 있으니까. 근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마무시하게 그 인원수가 뜨진 않을 거라고요. 힘들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체 1등급을 다 따요. 자, 그 말이 납득이 되시잖아요. 다시 한번 재수하시죠. 쉽지 않아요, 어머니 그거. 그거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강화될 거예요. 수행평가도 강화하라고 교육청이 이제 공문을 내리거든요, 계속.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고교학점제잖아요. 그럼 눈치 없는 고교학점제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거죠. 제가 전교 5등인데 이제 40명이 수강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전교 한 6등, 7등이에요. 근데 이제 제 위에 있는 놈들 6명이 제가 들으려고 하는 과목을 들어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전략으로 따진다고 하면 전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애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도 얘기를 해요. 서울대는 이제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슬슬 발표를 했어요. 예상된 거를. 고교학점제이지만 우리 학교에 이런 과들을 올라고 하면 계열별로 묶어놓은 다음에 이수내역 평가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 듣고 와라는 걸 한다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목의 위계를 중시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편의상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물원 듣고 물원 2를 들어야지 네가 물2 듣고 물원 물 1을 뒤에 들으면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듣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네가 혹시라도 등급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물2를 먼저 듣고 물원을 들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가 알아서 감안해서 볼게. 어떤 감안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차피 거기 쓰는 놈들 다 잘할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쓰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이거. 이제 이수내역 평가라는 걸 바라볼 때 실제로 우리 아이가 도망가지 않고 잘하는 아이 기준, 도망가지 않고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활동 참여 학생부 이게 완성이 돼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돼서. 더군다나 이제 현재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가 각 학과별로 많이 붙을 거예요. 왜냐? 일단 고교학점제 입장에서 보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이동이 됐고 수능도 공통 수능이 됐기 때문에 평가 요소를 좀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능 최저 등등은 많이 나올 거고 면접도 많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걸 다 해야지 대학을 가는 건데 준비를 해야지.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려하실 게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고3 거의 말에 원서 쓴 다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어디서 현혹되지 마세요. 자, 이제 면접이 합격에 굉장히 당락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3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면접 학원에 다니면서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할 거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고3 중에서 그렇게 하는 애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자소서 폐지된 거 아시죠? 자기소개서, 대입에서. 근데 그것도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중에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그게 있었던 시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자소서도 이제 난리 나요, 어머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과를 정의해서 이제 딱 준비한 다음에 써야 된다고. 그래서 첨삭 받아야 된다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고3 어느 시점이 되잖아요. 그럼 수업을 하면 갑자기 애들이 사라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써서 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럼 걔네가 한 1주, 2주 사라져요. 열심히 쓰는 거죠, 그때. 다 원래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내신과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를 선택할 때 이게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생활 실제로 형제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맨날 여기다 내천자 그리고 있잖아요. 막 인상 쓰면서. 근데 걔네 딴에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이런 벅찬 시간을 써야 되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 그래요, 어머니. 근데 학교가 더 빡세요. 내신 따기 더 힘들어요. 그럼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의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그레이드를 낮추는 요소 중에 잘못하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진짜 30% 이내에 들 자신이 없다.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등학교들은. 실제로 가서 붙어 볼 만한 애들끼리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막상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제안은 어디서 받기는 줄 아세요? 학원에서 잘 안 받아요. 학교에서 받아요. 성적이 잘 나오면. 왜냐면 이제 중학교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학교의 성과 중에 하나니까. 근데 거기에 좀 냉정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성적 좋으면요 변수 없이 고등학교 생활이 가능하며 내신과 수능 준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또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3 1레벨을 봐도 애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사실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결정은 안 해줘요. 근데 하지만 이 말은 안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저라면 어디 가실 거예요? 나 1번 고 가지 마. 내가 뭐하러 거기 가서 치열하게. 그냥 가서 어떻게든 일단 전교 순위권 안에 들어서 지금 가던 뭐 하던. 아 그거 아니어도 솔직히 수능 어떻게 준비해? 내가 거기 가서는 실제로 수행평가도 더 많아요. 그거 다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하나 등급이 중요한 애들이 그거 어떻게 준비 다 안 해요? 그냥 물어보면 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선택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는 얘기하는데 저라면 저는 안 하죠. 자, 그럼 고3 때 대학 가기 가장 좋은 전형은요. 그래서 수시예요, 어머니. 시간상 도저히 안 되면 저 오늘 대입만 해도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중1한테 이걸 너무 안 가르쳐 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어머니. 가장 좋은 건 수시고요. 일단 수시 중에서 교과 전형. 요 정도는 아시죠, 이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완전히 주된 내용이고요. 학생부 정화 전형 자체는 내신에다가 플러스 알파, 학교 생활 등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 전형 중에서도 추천 전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 대부분 추천 전형은 다 있고요. 최상위권 대학은요. 3수 이상 지원은 불가가 돼요. 대부분 추천 전형. 그러니까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졸업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재학생한테 주는 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교과 전형도 약간 변질되고 있어요. 수능이 공통 수능으로 변질되면서 플러스 알파, 즉 내신 성적 이외에 다른 요소가 조금씩 좀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전형, 종합 추천 전형이거든요. 서울대 뭐 아까 얘기한 지균이나 이제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의대 같은 경우 한 장 들어가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카대, 이제 카톨릭 의대를 줄여서 이제 카대라고 하는데 카대 한 장과 이제 서울대 3장 있죠. 그럼 일단 전교 4등까지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나머지 의대 추천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사실 이제 논술, 그 다음 정시 이렇게 쑥 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갖고 온 이유는 이거예요, 어머니. 고3 때 대학 가기 가장 좋은 전형은 수시예요, 무조건.
수시로 대학을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보시면 이제 확실성이 들어가죠. 연대 같은 경우가 고3 때 추천이 학교당 10명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졸업생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연대 같은 경우. 고대도 마찬가지. 12명 들어가요. 졸업생은 안 되고요. 수능 최저 들어가요. 자, 서강대 수명 들어가요. 졸업생은 안 되고 수능 최저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자고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몇 명이에요? 이거 다 계산하시면 몇 명이죠, 어머니? 42명이죠. 42명이죠. 그 다음에 아까 42명에다가 서울대 3장 있었고 카대 1장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50명 조금 안 돼요, 어머니. 전교 50등 안에만 들자고요. 실제로 이거예요, 어머니. 전략이 원래. 그러면은 서성한 서영고까지 좀 쭉 다 봤을 때 뭐 경희대까지 내려오고 다 내려오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시, 다만 이제 과는 조금 더 이제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가는 게 전략이라고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 이렇게 이런 고등학교 안 가시면 망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걔네는 또 어떻게 갈 것이냐? 또 걔네 얘기는 이제 따로 있어요. 제가 중3 때 많이 하는데 너무 궁금하시면 제가 중3 설명회 이거 하고 나서 촬영에 다 올리거든요. 그때 보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거 안 믿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사고예요. 제가. 저희 꼴등 서강대 가요. 저희 학교 꼴등 서강대 가요. 믿으실 거예요? 어머니 안 돼요. 이런 눈이는 안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저희 꼴등 서강대 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진짜 빨간불 켜진 데는 거기예요. 왜냐면 워낙 소스가 좋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그러면은 수시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럼 학교에서 제안을 한다고요. 너 이제 정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머니. 학비도 비싸요. 우리가 거기 찾아간 이유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예요. 왜요? 커리큘럼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너 정시 준비해야 되지 않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 이제 학교 생활보다는 수능 준비해야 되지 않니? 그럼 거기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요. 수능으로 학교로 가는 건요. 학원 아니면은 애들 능력이죠. 학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대관절. 소스가 좋은 아이라면 반대로. 자, 일단 50등 안쪽으로 들어오자. 그리고 추천받아서 대학 가자. 이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일반고 기준을 따지면 50등 안에 드는 게 엄청 어렵냐? 아니요. 그거 어려운 일이긴 한데 차분히 준비해서 가자고 여기 모이신 거예요. 자, 수학 얘기입니다. 이제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운 이유. 일단 개념 자체가 당연히 많죠. 근데 실제로 따지면 나머지 과목들도 개념은 많아요, 어머니. 근데 왜 개념 자체를 갖고 이야기했을 때 어렵느냐? 수학 같은 경우 이 개념이 대부분 이제 수학의 정의 자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리, 성질, 뭐 공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이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죠? 실수. 무엇보다 예강상 문제죠. 복잡한 문제, 심화.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실제로 아이들 입장에서 12년 이상 누적되는 학습 내용이라서 그래요. 초1부터 고3 때까지. 그러니까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을 짚어드리자면 이건 사실 수학이라는 놈은 계속 제가 이제 초6이에요, 현재. 이제 중1이 되죠. 그럼 여기 중1이 시작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누적이에요. 계속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과학을 예를 들어 볼까요?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이제 전공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뭐 물화생지만 따진다고 해도 그 하나만 봐도 영역이 수학만큼 엄청 넓어요. 수학보다 넓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배울 때 어떻게 하느냐? 수학은 이제 1 더하기 1부터 배우잖아요. 사과 먹어가면서. 근데 다른 과목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단원에 아이를 떡 갖다 놓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전제가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할 때 팁이기도 해요. 과학 공부할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근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각 단원에 초반에 진입할 때는 왜라는 걸 묻지 말아야 돼요. 과학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왜 이래요? 그럼 이제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전자부터 얘기 시작해야 하는 막 그 전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시점에서 딱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 암기하고 들어가라는 얘기고 수학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긴 하죠.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수학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원서 자체를 쓰기 힘들죠. 가산점이 붙으니까. 근데 제가 수학 선생하는 이유예요, 어머니 항상. 마지막까지 저는 그래도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겁니다. 자, 이제 중등수학 구성은 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중등수학을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쳐볼게요, 별로. 저 이거는 항상 설명할 때 안 바뀌어요. 사실 이 내용이 바뀌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 중등 설명이라 하는데 바뀌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다 됐나? 네, 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이 정도 어려워하게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경험은 해보셨잖아요. 문자화식. 얘가 이제 1차 방식 활용이 들어가 있는 애죠. 근데 우리 아이는 1차 방정식 활용을 너무 어려워해요, 선생님. 그건 사실 이제 독해나 수학적인 독해가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고요. 그러면 따졌을 때 1차 방정식은 안 어려워했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첫 번째 도입이 되니까 계속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좌표 평면과 그래프 들어가면 쥐가 나기 시작해요. 그죠? 등짝 10대 때리고 한 대까지 때려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무슨 뜻이냐? 함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네. 실제로 중등수학에서 아이들이 이만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찬찬히 잘 해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큰 틀에서 바라보면 중등수학은요. 그래서 1학기는 대수, 수 파트로 돼 있고요. 2학기는 도형 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과서상으로 보면 사실 중학교 교과서만큼 잘 만들어진 교과서는 없어요. 수학 교과서 중에서. 되게 자연스럽고. 요거 잠깐 보실까요? 2학년 보시면요. 일단 쭉 배우다가 요거 1차 함수 들어가잖아요. 또 지나오죠. 머리 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함수를요. 수학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해석 기하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좌표 평면에서 사실 점 하나 찍는 게 도형의 기본 요소거든요. 이거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예요. 점선면이 도형의 기본 요소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환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수파트 하다가 함수가 중간에 딱 걸치면서 어떻게 되죠? 도형으로 쓱 넘어가요. 그러니까 맥락상 따지면은 가장 잘 만들어진 건 중학교 과정.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중학교 과정은 많이 잘 안 바꿔요. 얼마 전에 이제 파격적으로 바꾼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보를 만들어서 중3 때 있던 걸 중2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제 배우는 아이들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진짜 힘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일단 중학교 때는 이렇게 볼 거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공통수학 같은 경우 이제 고1 구성은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로 구성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이것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라서 좀 정리만 할게요, 어머니.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요 노란색 부분이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요 부분에서 애들 제일 많이 무너져요. 저 때 왜 무너지느냐? 요 공통수학 1 때 정확히 숨겨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대놓고 이제 단원 연계를 잘 보면 나오는 건데 파악을 잘 못해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를 한데 놓고 잘 해석을 해봐라는 게 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 풀다가 함수 그래프 막 그리고 함수 문제 풀다가 방정식 막 갖다 써야 되고 부등식 문제를 풀면서 함수를 갖다 써야 되거든요. 방정식 갖다 쓰면은 쓸데없는 계산 안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런 전환 과정이 저 전식 많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를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긴 당연히 어려워해요. 도형의 방정식은. 요때는 뭐 하는 거냐면 중학교 때 일반적인 도형 문제는 그림을 줘요. 그리고 간략하게 성질만 쓰면 되는데 저 때부터는 문장만 있어요. 정말 짜증나게 하면 한 10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서 계산을 하던데 대부분 안 그러겠죠. 이제 본인이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위치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1차적으로 위치관계. 여기 써야 될 게 여기다 그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도형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함수는 또 어떻게 되죠? 어려워하죠. 자, 근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함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게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함수를 잘하는 게 수학 잘하는 비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이제 대수 파트에서 수학이라는 놈을 보면 함수라는 놈이 최상위 포식자예요. 함수를 잘 다룬 상태에서 밑에를 다루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다고 하면 피하면 안 돼요. 함수는. 그럼 수학은 산으로 가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가 수능 시험 범위예요. 자, 보실까요? 여기도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수열에도 함수는 들어가요, 어머니. 수열에 안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열에서 심화 문제는요. 요 앞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모르면 못 풀어요, 어머니. 못 푼다고요,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미적분원에서도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입니다. 함수하고 크게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확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선택 과목에서 미적분2 기하가 이제 우리 수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얘는 첫 번째 이제 수열의 극한인데 이 수열의 극한을 접근할 때도 우린 함수 좌표표면에서 그려놓고 봐요.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이잖아요. 정식 명칭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그리고 적분법이잖아요.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에요. 함수판이에요, 어머니. 자, 수학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함수. 이건 못 피해요, 어머니. 못 피해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 이제 함수, 방정식, 부등식 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냐. 간략하게 수업을 합니다. x축, y축이 있고요. 1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y는 x-2. 그러면 요거 그리면 이제 1차 함수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요 x에다가 자연수만 집어넣으라고 해서 점 찍는 걸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중2가 들어가면 이제 점 말고 쟤네들을 부드러운 직선을 다 연결해봐 라고 하면 자대고 연결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x절편이라고 표현하는 애예요. 그럼 x절편이라는 놈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y좌표가 0일 때 x값을 x절편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럼 y에다 0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됐죠? 방정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 쉽죠? 자, 그러니까 방정식 해가 x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부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x-2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동격 처리당한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y는 x-2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 y좌표가 뭐가요? y좌표가 0보다 클 때 x값의 범위가 부등식인 겁니다. 그럼 y좌표가 0보다 큰 걸 어떻게 그리느냐. 여기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요. 여기 그릴 거면 그 수직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그릴 거야. 그러면 x좌표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배울 때 수직선을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하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전환이 빨라야 돼요. 문제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고유 수학 문제예요. 자, 일반적으로 시중 문제 집에도 있는 문제고요. 요거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풀이 1은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양변을 제곱하고 일반적으로 부등식 풀이를 들어가요. 아니면은 이제 각각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x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셨죠, 해설지? 네. 네. 깁생 애들은 그렇게 안 풀죠. 그려요. 얘가 이제 y는 절대값 x-a 그래프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절대값 x-b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니까 x-b가 더 크다며요. 이제 우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 놈의 y좌표가 얘보다 클 때 x값의 범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의 y좌표가 더 큰 데를 우리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여기거든요. 딱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x좌표만 알면 되잖아요. 저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형을 또 잘 쓰라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쭉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x는 2분의 a 플러스 b예요. 왜 그러냐면 얘 기울기가 1이어서 이거 45도거든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중점 좌표가 얘거든요. 이렇게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갈 거니까 아, 정답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자, 부모님 같으면 어떻게 보실 거예요? 첫 번째 풀이요? 두 번째 풀이요? 자,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고등학교 내신은요, 초단거리 싸움이에요. 무슨 뜻이냐? 시험지가 딱 옴과 동시에 50분의 시간이 초시기가 딱 들어갈 거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 읽자마자 다랑 나와야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학원들을 보면 학교별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이제 대응을 해서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데 찾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을 보는데 그 안에서 고민을 한다? 아니요. 그럴 시간이 존재하진 않아요. 중학교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한다는 소리 들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내신 보면은 사실 많이 무너질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스피드전을 못 해요. 그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무한정 시간을 줬을 때 우리 아이가 해결 능력이 많이 늘어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건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평가로 들어갔을 때는 그럴 시간은 없어요. 보통 23문제, 25문제, 많이 나오면 27문제, 30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 50분 내에 주파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그냥 뭐다? 초 단거리 싸움이다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면 어디서 시간을 세이브하죠? 할 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얘기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그래서 12년치의 누적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중고등 수학 사이에 누적 연계성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 아까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얘를 잘 하려면 중등 수학에서 뭘 알아야 되냐. 얘네를 다 잘 갖고 놀아야 돼요. 특히 고1 내신 때 우리 아이들이 내신 많이 무너지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를 공부한다고 해서 얘가 자동으로 될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건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내용들을 배우고 나서 문제 풀 때 중학교 수학을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작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나오면 이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정의나 성질을 갖다 써야 되는 건데 어떻게 얘를 공부한다고 해서 쟤가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명백히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이제 4점짜리 이제 수능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출제 의도가 이렇거든요. 도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삼각함수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중3 때 원주각 내용을 보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말씀도 꼭 드릴게요. 지금도 이제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3 9월이나 이제 오늘이 10월 21일이거든요, 어머니. 9월 10월 달에 이제 고등 개강을 해서 중3 2학기 내신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항상 그랬는데 수능에서 대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적어도 한두 문제 이상은 떠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도형 문제를 싫어하냐? 아니, 원래 더 좋아해요. 왜 더 좋아할까요? 그게 적당한 등급을 나누는데 최고 난도 등급은 아니에요. 근데 적당한 등급을 나누는데 2, 3, 2, 1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등급을 나누는데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포지션 자체가 15번에 포진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건 중3 원주각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요호에 대한 원주각, 요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다라는 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뭔 짓을 해야 되느냐. 원주각을 빨리 이동을 시키고요.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두 놈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등변이니까 변의 길이 같다는 거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니?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저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실제로 대수에서 쓰는 거는 단순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공식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시라고요. 저런 문제가 어려워. 그럼 왜 어렵냐? 단순하게 공식 쓰는 거 애들 어렵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오니까 문제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머니. 근데 수학은 야, 너는 수학은 기본만 탄탄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 내신에서는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초 단거리 싸움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건 수능도 아무리 100분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시간을 최대한 쭉 땡겨올 걸 땡겨오고 나서 뒤에서 고민할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제 뒤에 막 29, 30번 이제 객관식 뒤에 후반대 문제들은 못 맞춰요. 못 푸는 거죠. 이제 걔네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1등급 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초등학교 종료할 때 복습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이런 눈빛은 안 돼요. 하셨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이 습관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기가 종료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6학년 때 못 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6학년 1학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여름방학 때 6학년 1학기 채
한 권 정도는 푸셨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 복습. 왜냐고요? 이 아이들한테 시험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듯이 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복습을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한숨으로 본다고요. 한숨으로 본다는 게 시작을 해서 쭉 본다고요. 자, 우린 거기서 단원 연계성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자꾸 느끼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아직 시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자, 중등 학기가 종료가 되는 거는 사실 내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는 언제나 치열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1학년 때는 그게 학기별로 잘 안 통해요. 아마 답답하셔서 전화 오실 거예요. 선생님 얘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죠? 학교에서 안 시키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1학년 때 공부 잘 안 시켜요, 학교에서.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말은 좋아요, 어머니. 꿈을 찾아야 되고. 저는 고3 대학 입학 원서 쓸 때까지 꿈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이 아주 명료하게 이제 있던 분들도 계시죠. 아닌 케이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예요? 서로 이제 통하는 게 없는 거죠, 이건. 그 이상적인 것만 얘기하면 저도 얘기하죠. 자, 꿈이 있어야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요. 밤새껏 공부할 겁니다. 누군 몰라요, 어머니? 근데 꿈은 또 쉽게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케이스는 밤새껏 공부하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꿈이라는 놈도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은 내 꿈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걸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그렇게 하나요? 네, 그죠? 뭐 실제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학원에 갔다 와요. 가방을 가만히 놔도 되는데 일단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사 보면 이제 학원에서 오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오늘 아버님들이 많이 계셔서 못하겠고요. 하여튼 애가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굉장히 뭔가 이제 하고 들어왔으니까 괜히 툴툴대죠. 나 건들지 마. 학원에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있어. 막 나머지 공부하고 왔는데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힘든 건 맞아요. 본인들 힘든 건 맞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좋은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꿈을 찾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학습을 할 때 좀 좋은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 들어가면 더 힘들어요, 어머니. 내신 때 들어가면 제가 고3인 줄 알걸요? 괜히 진짜 그래요, 어머니.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내신 들어가면 제가 고3인 줄 알아요. 자, 다만 이제 학기가 종료된다는 건 한탕 내신이 끝난다는 거고요. 저럴 때 학기 종료를 시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누적이라는 걸 잡으려고 하면 그 전까지는 반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깁센 커리큘럼을 제가 다 그렇게 이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게 짜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고1학기가 종료돼서 내신이 끝나. 고2학기가 종료돼서 내신이 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는 고3 때까지 내신을 봐야 되니까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계속하면서 수능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학학원은 커리큘럼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게 커리큘럼을 노출을 했잖아요. 원래 잘 노출 안 하거든요, 학원들이. 절대 안 줘요. 근데 저는 노출을 해요. 깁스는 노출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자신이 있느냐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저렇게 안 하면은 실제로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수학을 꽤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 딱 내신 보고 나서 수포자로 빠지는 케이스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제대로 반복 복습이 안 됐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금 일단 선행 공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신이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이들은. 진짜 자존감 자체가 바닥이 아니고 지하 한 30층, 40층 뚫고 들어간다고요, 진짜. 이게 진짜 안타까운 수포자거든요. 수학을 공부를 안 해서 수포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을 때 하지 그랬니?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죠. 근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포자가 되는 케이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요.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이 아이들이 아니 그러면 어머니 다 기억하세요? 자, 돌잔치 때 했던 거 다 기억하시나요?
못 하시잖아요. 그 행복한 순간도 우린 기억을 못 한다고요. 근데 원래 인간은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데 당연히 복습을 하면서 계속 그 기억이 장기 기억 속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반복 복습이 제대로 안 되면 수포자로 빠진다고요. 계속 뒤에 것만 하고 있으면. 자, 예비 중일 필수 습관. 일단 습관이 중요하고요. 중일은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습관 중일 때 못 만들면 공부 산으로 가요, 어머니. 이거는 제 교육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그래요. 필수 습관. 그래서 일단 좀 계획표 작성하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이상 아니에요. 저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저 습관이 없는 애들은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차피 성과 안 나와요, 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거를 본인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건데 이 아이. 이제 계획표 좀 써라고 하면 일단 어디 가요? 땡땡 박스에 가서 일단 뭘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펜이 필요하고 스티커가 필요하고 붙여야 되고. 그죠? 남학생들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려고 들고. 근데 저건 꾸미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일단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니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할 양을 정해놔서 그걸 끝내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어머니 저건. 그러니까 이쁘게 안 해도 돼요. 내가 항상 들고 다닐 수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공책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주일 계획표를 세우는데 여기서 항상 고려하셔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학원 시간을 집어넣고 학원 숙제하는 시간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계획표 세우라고 하면 뭐예요? 학원 갔다 오고 그 다음 뭐 하고 해? 학원 과제하는 시간은 안 들어가요. 그거는 헛이에요. 그건 계획표 작성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1일 계획표. 아까 이제 거기다가 해도 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당연히 수행평가 같은 것도 들어가야죠. 학교생활 중요하니까. 근데 또 기억하셔야 될 건 학원 숙제가 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완료가 됐는지 시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쓰는데 예측이 가능해요. 너 왜 숙제 못했어? 바빴어. 이렇게 되죠. 근데 소요 시간 자체를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획 자체는 성립하지 않아요. 개념 노트 정리 이쁘죠. 그러니까 수학을 사실은 이제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노트 정리 꼭 하세요. 개념 노트 정리 꼭 시키세요. 깁생 자랑할게요. 깁생은 시키죠. 네. 그리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업은요 배움의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수업 종료 후 정리가 공부의 시작인 거고요. 이거는 정확히 아이한테 인지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학원 갔다 와서 가방 놓고 밥 줘. 아이, 진짜 이놈이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 공부한 거 아니야. 너 모르는 거 배워왔지. 이제 네 거 만들려고 하면 너 이제 공부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밥 먹고 앉아서 소화시키고 오늘 배웠던 거 틀린 문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 있었던 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요 착각이에요. 무슨 공부예요? 그게 지금 배워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절대 안 돼요, 어머니. 숙제하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잠시만 빌릴게요, 어머니. 이게 개념책이잖아요. 옆에 문제집이 있어요. 그럼 일단 숙제할 때 기본 애들이 이제 책이 2권이 나오는 경우 망한 거예요, 어머니. 여기다 개념을 펴놓고 여기 있고 여기다 문제를 풀어요. 아, 이거였지? 이거는 그냥 이 공식에다가 일반적인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한 거죠. 외우라고 했는데 이걸 외우지도 않고 문제 푸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다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암기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1레벨 수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사진 찍어서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요. 저런 백지에다가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써요. 저건 이제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인데 저건 내신 때도 굉장히 잘 통해요. 실제로 인간은 착각의 동물인 거 아시죠? 저는 오늘 이런 착각도 해요. 어머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셔서 감사해요. 이런 착각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학습에서만큼은요. 그 착각은 어마무시해요. 대충 보면 이제 어떤 생각할까요? 다 했다. 왠지 내일 시험 잘 볼 것 같아. 한 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가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책을 갖다가 물어보세요. 절대 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걸 매번 혼내면은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구두로 테스트 하시는 거죠. 아니면 지가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식 자체를 제 아까 칠판하고 얘네 이제 하도 연습이 된 애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1레벨 애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는 대로 쓰라고 하세요. 순서 상관없어요. 빠진 거를 찾으라고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빠진 것.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까먹고 있고 또는 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과제 습관 챙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숙제할 때 어떻게 하죠, 어머니? 수학학원 갔다 와요. 그럼 숙제 언제 해요? 수학학원 가기 전에. 네, 최악이에요. 이것 때문에 중1 때는 습관만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숙제 시간도 어마무시하게 걸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월수금반 아이예요. 월요일 날 학원 갔다 왔죠. 그러면 수학 숙제를 화요일 날 밤에 한다고요. 그럼 벌써 24시간이 넘어가요.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는 과학적으로 1시간 이후부터 내가 암기했던 게 이제 잊혀지기 시작을 해요. 감소한다고요. 그건 실제로 교육계 정설로 나와 있어요. 다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골든타임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골든타임은 언제냐? 학습을 한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진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다 보면 거의 1시간 돼요. 약간 소화시키고 앉으려고 하면. 그 타임을 놓치면은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면 그나마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죠. 찾아보면서 해요. 근데 찾아보고 막 자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더 걸리죠. 악순환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숙제를 안 하면요. 지들이 불리해요. 왜일까요? 그럼 보세요. 주말이 있죠. 주말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토요일 학원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숙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음날 학원 가기 전날 하잖아요. 자, 일요일 날 학원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토요일 학원 갔다 온 이후에 시간 비죠. 일요일 날 시간 비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저게 본능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학습의 입장에서는 최악이고요. 오히려 숙제 시간만 0.5배씩 더 늘려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깊은 생각 자랑하자면 이제 저게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특정 레벨들은 집에 가면 그 전날, 이제 그날 수업 전날 12시까지 과제를 올려야 돼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풀어서. 정답률이 안 나오면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게 깁생 시스템이에요, 어머니. 자, 가장 완벽한 건요. 수학학원 갔다 온 날 수학 숙제 하고요. 이제 다른 학원 갔다 온 날 다른 숙제 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렇게 되면 실제로 휴일은요, 이제 주말은요, 완벽하게 편한 마음으로 놀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보세요. 일요일 날 열심히 놀고 왔어요. 열심히 놀고 왔더니 이제 어떻게 되죠? 집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엄마 얼굴에 이제 뿔이 약간 있는 것 같고 일단 눈빛 자체가 별로잖아요. 놀아도 마음 편하게 노는 거 아니에요. 다만 과제를 다 해놓은 놈은 어떻게 될까요? 여한 없이 놀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저녁 때 이제 일주일치 복습 정도 해주면은 중1 때는 완벽해요. 절대 이 패턴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가 목표인 거예요, 중1 때. 선행 진도가 어떻게 되고 뭐하고 그건 레벨별로 다 결정돼 있어요, 어머니. 입학 테스트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레벨별로 다 동일하게 움직여야 될 건 얘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원을 하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오답 노트를 합니다. 집에 가서. 오답 노트 깁생은 시스템화 돼 있어요, 어머니. 네, 개념 노트 작성을 하고요. 오답 노트를 먼저 하라는 건 몰랐던 문제풀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먼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최대량의 과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과제는 이어가는 겁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중1 때는 이 습관이 완벽하게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럼 차라리 저를 집으로 초대하세요. 저를 집으로 초대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어머니. 집에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저는 양심상 그런 거짓말은 안 해요. 학원에서 다 해드릴게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저희는 다 해요. 근데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못 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그런 모습 보기 싫으니까 15문제, 20문제 가자마자 풀어서 새로운 진도면 너 올려야 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원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내놓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 나머지 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요 말 안 들어요, 어머니. 지금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에이. 중2 때 다르고요. 중3 때 달라요, 어머니. 네. 벌써부터 진짜 나오시면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머니. 네. 과제 방법은요. 문제풀이 노트에다가 식을 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악필. 바꿔야 돼. 안 바꾸면 공부 못해요, 어머니. 글씨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서술형도 강화된다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신은 고등학교 때는 초초 단거리라며요. 그럼 악필 쓰는 애가 시험지에다 문제 풀잖아요. 그럼 공간도 없어요, 어머니.
시험지에다가만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2, 고3 때까지 보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럼 단계별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수식도 못 쓰고 악필 쓰는 거는 이렇게 써요, 언니. 뭐게요? 이거 맞추시면은 지금 안 되는데. 맞추시면 안 되는데. 네, 얘 이거예요. 이거 맞추시면 이거 심각한데, 어머니. 이것도 있고요, 애들 입장에서.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은요. 일단 틀린 문제 개별 채점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 채점하려고 바라그래 선생님들이. 왜 그럴까요? 선생님은요. 아이가 속이려고 들면 요새 같은 세상에는요. 엄청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저희 발악하는 거예요. 안 속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앱으로 그 칸땡 찍으면 일반 풀이가 아니고 해답지 풀이가 아니고 다 나오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베껴 와요, 애들. 이게 선생님 잘못이에요, 어머니? 속아 넘는 게? 아니요, 그 베껴 오는 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속아 넘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걸러내는 건 뭐예요? 매번 시작 테스트 보고 단원 테스트 보고 학력 평가 보면서 다 걸려요. 그러면 집에서도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거죠.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서 우리 아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중 문제집이요. 네이땡에 치면 해설지 답 다 나와요, 어머니. 그거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그 조회수 막 되게 높잖아요. 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 좋은가? 솔직히 그 땡도 이해를 못하고. 그거 만들 때 당연히 목적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아이들이 뭐 스스로 공부하죠. 스스로 찍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사실 속으려면 속을 수밖에 없고 다만 그래서 이제 보면서 채점을 하는데 저런 글씨는요 채점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럼 서술형에서 어떻게 될까요? 감점 요인으로 들어가고 복잡한 문제는요 일목요연하게 풀어낼 수가 없죠. 공간 부족 또는 지가 지그시에 낚여요. 제가 물어보죠. 이거 뭐야? 이게 뭐죠? 지가 지그시. 안 돼요. 입학 전에 그건 고쳐 오셔야 돼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거밖에 없어요. 너 다시 해. 근데 그거 너무 학원에 기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럼 보세요, 어머니.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항상 막판에 말씀드린 건데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공부를 잘 못해요.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그걸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것뿐이죠. 중학생은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아이들을. 근데 맨날 혼나요. 뭐가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하고 싶죠.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하잖아요.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에이, 깊은 생각이 어떤 학원인데요, 언니. 어렵고 못 알아듣게 보내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고 기본 문제를 다 풀어서 그러고 나서 보내거든요, 얘를. 근데 그거마저도 못 풀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눈앞에서 보고 풀라고 해서 보내요. 근데 이걸 봐도 난 모르겠어. 아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아이들. 우리 아이가 진짜 이걸 모르는구나. 그건 너무 저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혼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글씨를 못 써서 막 수식이 별로잖아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해.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고요. 아이 입장에서 그걸 해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인상 빡쓰고 다시 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실제 이제 수업하는 애들 사진이에요. 이렇게 풀면 좋죠. 이렇게 되기를 꿈꾸면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 같은 경우는 개념 교재는 노트 풀이, 그리고 유형 교재는 책에다 풀리는 거, 레벨별로 살짝 달라요. 목표하는 바, 이뤄내야 될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세밀하게 조정을 해놨어요. 책에다 푸는 거는 이제 학교 시험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답 당연히 하죠. 오답 다시 풀기도 해요, 어머니 저희. 다른 데하고 비교하자고요? 네, 저희는 오답 다시 풀기도 있어요. 주말 풀이도 있고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서술형? 고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서술형 평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서술형은 있어야 될 식이 있으면요. 이제 작은 점수들을 획득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그렇게 해서 전체 점수를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에서 논서술형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이제 또 막 얘기들을 하세요. 수학에서 말하는 논서술형은요.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 문제를 서술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중에 시험 봐도 적어보는 거예요. 대입 때도. 올바르게 정확히 푸는 것.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상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깊은 생각은 어떻게 하냐고요? 네, 서술형은 겨울방학 때 다 시켜요, 애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만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잘한 거예요, 깁생 입장에서는. 네, 자잘한 거라고요, 어머니 저거. 그러니까 저런 것들로 그냥 저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자잘한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학원 광고 홍보거리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자, 무엇보다 이제 중1한테 습관이 잘 들려고 하면 이거 하셔야 돼요. 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마음 편하게 아까 얘기를 해보면 공부? 지금 당장 안 해도 돼. 차라리 하지 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중1 때 이제 어차피 목표는 이제 대입이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얘가 일자로 가는 거죠. 변수 없이. 또는 일자로 간다고 해도 약간 굴곡이 많이 생기지 않게 자잘하게 갔으면 해요. 그런데 저 목표라는 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어디가 상담했더니 하지 마. 아직 꿈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그 이후에도 계속 평생 관리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목표점을 살짝 얘가 틀어봤다고 치자고요. 약간 틀어봤어요. 뭐 중1 때 뭐 잠깐 이랬어요. 막. 그래도 다시 목표로 가려고 하면 얘는 일로 온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얘는 어떻게 되죠? 돌아온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자칫 잘못이 아니고 요새 많이 그래요, 애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혼내고 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 이제 학원에서 요새 해가 지날수록 많이 들어요. 깁생에서 퇴원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건 딱 하나예요, 어머니. 어려워서. 당연하죠. 학원에서는요, 어렵지 않게 만들 거면 학원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만약에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거면 학원이 왜 필요하죠? 수강료는 왜 내죠? 당연히 학원에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차는 게 아니고요. 한 이 정도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선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 정말 하기 싫어서 포기할까? 아, 했네? 그래?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학년별로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이 아이가 숨이 꼴딱꼴딱 하는 거를 키를 키워야 돼요. 처음엔 여기였다가 제 키가 작으니까 처음엔 여기였다가 이래야지 학습이 이제 뒤로 가서 증가하면서 아까 얘기한 내신 수능 다 챙겨서 대학교로 가죠. 자칫 잘못하면요. 저기서 이렇게 가요, 어머니. 그럼 목표점 여기인데 이미.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아올 때 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아니야, 못 돌아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다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까먹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어딘가로 돌아가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학습을 놓지 마세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냥 편하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고 꿈이 없어서 그렇고.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한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두 다 꿈을 다 갖고 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꿈이라고 너무 거대하게 해서 아이들은 그래요. 워딩 하나 해도 애들은 되게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전 얘기해요. 너 꿈이 뭐야? 반응이 별로잖아요. 좋아하는 건 뭔데? 그것도 별로잖아요. 관심 있는 건 뭐야?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자꾸. 없어? 응, 괜찮아. 안심시켜 주시라고요. 그거 없다고 해서 뭐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많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예요. 너 왜 공부해? 어렸을 때 왜 공부한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엄마가 시켜서.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그럼 제가 또 집요하게 물어봐요. 근데 엄마가 시킨다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엄마가 시켰는데 뭐 성적 잘 나오면 엄마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쳐다봐요. 네가 좋아하시잖아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면서 되게 힘내라고 막 되게 얘기하시잖아요. 선생님 맨날 따봉 날리잖아요. 엄지척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예요. 동기부여. 아니 거창하게 표현을 하고 포장을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담백하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진짜 동기부여 받는 건 뭘까요?
그냥 작은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싸우는 것보다 학원 선생님이 혼내는 것도 난데 저는 요새 생각 지론이 약간 바뀌었어요. 모든 거 혼내는 건 저희가 혼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많이 안 혼내려고 해요. 조금 더 응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당연히 칭찬을 해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칭찬해 주는 건 별로예요. 어머니 갑자기 지어내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네 꿈을 꿨는데 네가 너무 잘해서 칭찬을 할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멈추는 행위 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참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네가 지금 왜 참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안 한다고 해서요. 아 저도 몰라요. 안 해요. 아 진짜 그건 그 뜻이에요. 어머니. 솔직하신 분이에요. 아 얘 안 하니까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쉬시고 싶으시면. 근데 그거 아니면은 사실은 그냥 마음대로 잠깐 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학원이 너무 빡세서요. 쉬운 학원으로 가려고요. 그것도 선택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건 다운그레이드 간 거예요. 어머니 이미. 그렇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이게 힘들어서 나은 거잖아요. 어머니. 그렇다는 건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참을 것이냐, 조금 수월하게 갈 것이냐. 중학교 때는 수월하게 가도 돼.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얘기고 어떤 분들한테는 틀린 얘기예요. 근데 맞는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뭐냐면 아이가 실제로 좀 재능이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뒤늦게 공부했는데 쭉쭉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떠냐면 뒤늦게 공부 시작해도 공부만 봐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게 재밌어서 보는 애들도 진짜 있어요. 어머니. 믿는 눈들 보셔야 돼요. 진짜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은요. 매번 약간 위태위태하는 거 있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학습은. 중학교 때는 설렁설렁 아니요. 요새 애들이 언제부터 준비하는데요. 어머니. 제가 아까 이제 수능은 너무 오래됐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 뒷얘기인데 깊은 생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커리큘럼 노출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단 저희가 이제 개원이 1997년에 개원한 학원이에요. 어머니. 그리고서는 지금 지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대치동에서 초중고 수업을 다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학원이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다 항상 공유가 되고 제가 대치동에서만 수업하다가 송파를 열고 광진을 연 거니까. 그거 다 반영돼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깊은 생각 테스트는요. 매번 필요시에 출제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원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단원 테스트라고 하는데 매번 동일하게 2단원이 끝나면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날짜별로 끊어요. 왜?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게 2단원의 단원 테스트 만들어 놓은 걸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트렌드 반영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럼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 선행을 특히 한다고 보면은 트렌드 반영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나올 것만 해요, 저희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커리큘럼 노출해도 되는 이유, 자체 교재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학교별로 학원들 많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실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선택을 하는 게 왜 그러느냐? A라는 학교의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기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그런 학교별 학원을 다니는 최대 목표는요. 시중 문제집을 안 쓰기 위해서예요. 그 학교에 나올 거를 볼 것 같다. 이런 거죠. 시중 문제집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학습을 할 때는 좋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왜냐? 이미 시중 문제집에 뭐 고난도 스텝 막 있잖아요, 어머니. 그럼 실제로 그게 고등학교 내신에 많이 나올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오기도 해요. 근데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왜요? 이미 오픈됐잖아요. 이미 책이 나온 상태에서 오픈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많잖아요, 심화서도.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풀어보는 거는 좋은 거긴 한데 최종적으로 목표를 크게 봤을 때는 얘만을 보고 이걸 풀었으니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소스가 오픈이 된 거고 그 문제 똑같이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시험 문제 되면 난리 나요, 어머니. 뭐 크레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못 가른다고 애들 점수를. 그러니까 이거 안 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뭘 내느냐. 일반적인 정형화된 학교들 기출이 있어요. 본인들이 막 만드는 문제도 있고 막 있다고요. 아니면 이제 수능형 문제하고 갖고 와서 변형한다고요. 그럼 고등학교 때 학원들에 가면은 고등학교 때 보세요. 애들 다 프린트 들고 다녀요. 시중 문제 뭐 들고 다니는 거 없다고요. 어머니. 그걸 들고 다니면 사실 이제 레벨이 하이인 거예요. 깊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제 공부를 시작한 로우 레벨 같은 경우는 시중 문제집을 써요. 근데 나머지 상위로 갈수록 왜 자체 교재인지 그거 어차피
최종적으로 목표를 정확히 본다고 하면 그걸로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저희 교재로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저거는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게 계속 리뉴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목표하는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뭐 시중 문제 심화서 뭐랑 비슷해요라고 물어보셔도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비교는 하긴 하는데 비교 대상군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깁생 이제 레벨 상위로 갈수록 보세요 어머니. 시중 문제 못 쓴다. 그러니까 고등 선행할 때 1레벨이 써주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학교 가서 이근방 학교에서 부교재로 쓸만한 책들 좀 미리 풀리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3학년 되면은 애들이 실제로 뭘 풀게 되느냐 모의고사 풀어요. 학교 기출문제 풀면서 모의고사 풀린다고요. 고1, 고2 모의고사 풀린다고요. 왜? 그게 이제 나올 법한 애들이니까. 기출 변형을 때려도 그러니까. 제가 커리큘럼을 노출해도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과정은 써놨는데 실제로 이제 교재가 다르고 교재를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럼 과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평가 시스템 아까 얘기한 거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 테스트는 매 시간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는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 단원이니까 이 단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매번 이제 하면 선생님들이 출제 미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단원 테스트는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레벨업 시험과 연관된 이제 학력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학력평가도 깁생은 이거예요, 어머니. 수능 형식하고 똑같아요. 문제 배열도 똑같고요. 문제 난이도 들어가는 것도 그 해당 난이도에서 계속 4점짜리는 뒤로 갈수록 어렵고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으니 아이들이 실제로 학력평가 봤을 때 뭐 평균 30점, 40점 나올 수 있죠. 그건 출제 난이도가 다 다른 거예요. 쉽게 점수는 안 줘요. 이유는 이겁니다. 중학교 때는 어쨌든 조금 공부하면 성적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실력인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진입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레벨 변경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학력평가는 1월, 2월, 4월, 6월, 8월에 보고요. 레벨 업다운 평가 시험입니다. 진급고사는 11월이고요. 자, 근데 이제 깁생은 레벨 다운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깁생 같은 경우는 레벨 다운 아니면 권고퇴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어머님들 동의하실걸요? 레벨 다운 권고퇴원을 오픈을 안 해요. 오픈을 안 한다고요. 그거를 이용하려고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애들 전체 성적도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등학교면은 솔직히 성적 체계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상관이 별로 없는데 평가만 조금 진지하게 어렵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성적까지 다 오픈하면서 굳이 얘는 레벨 다운 대상자고만 이런 거 콕콕 집지 않는다고요. 굳이 뭐 아직 재능을 봐야 되는 애들한테 아직은 이제 가능성을 봐줘야 되는 재능이 아니고 가능성을 봐줘야 되는 애들한테 그걸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레벨 다운을 하거나 권고퇴원을 해도 조용히 해요. 조용히 진행을 해줘야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레벨 다운하자. 또는 완전히 중1 때는 권고퇴원 사유는 거의 이거 하나예요.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집에서 다시 습관을 잡아오세요. 이 뜻인 거예요. 딴 학원 가세요라는 뜻이 아니고 딴 학원 이제 다니긴 하겠지만 그게 처음 퇴원을 하는 목표는 아니고요. 습관 자체가 너무 무너지니까 공부 산으로 가요, 어머니. 이건 엄밀히 가면 딴 학원 보내지 말고요. 개인 과외를 하셔라. 그걸 해서라도 습관을 잡으시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계속 뒤로 진행을 못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학원에서 이제 계속 뭐 할 건 하곤 했는데 계속 성적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돼요. 상승 곡선 잘 못 그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레벨 다운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특정 시험에서 무조건 레벨 다운이 아니고 전 상시 체제예요. 그러니까 레벨 업 같은 경우는 학력평가 이제 3번 기준, 2번 이상 레벨업 컷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레벨 다운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보셔도 저희 장난치진 않아요. 의지가 없어서 과제가 부족한 경우는요. 레벨 다운이 아니고 권고퇴원이에요. 권고퇴원 돼야 돼요. 이건. 왜냐면은 그 밤마다 아이들이 으쌰으쌰하는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생님은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제 초반에 만들어내고 뒷받침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제가 불성실하면 다른 반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돼요, 사실. 자,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심화문제 정복을 한다. 심화문제 정복은 간단해요, 어머니. 제가 말하는 거 간단하긴 하죠. 네, 1단계는 일단 기본 개념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필수 기본 유형을 철저하게 거의 암기하는 순으로 가야 돼요, 수학도. 수학이 때로는 암기 과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저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유형하고 준심화 필수 유형. 이걸 확실하게 다져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단계 의미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란 걸 할 때는 단계가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이란 거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본 개념이 기울기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럼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이게 자유자재로 풀릴 수 있을 때까지 풀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풀릴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들어가면 필수 패턴별 유형 문제라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풀라고 하면 애들 어떻게 하냐면 F7 값을 구해요, 여기서. 아니면 이제 Y는 FX인데 얘가 지금 FX가 없으니까 못 푸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자꾸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은 내가 철저하게 숙지하고 암기하고 풀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되게 헷갈려 해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F7 값을 구하고 F5 값을 구한 다음에 빼요. 아, 그럼 OK가 죽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숙지가 되는 애들은 뭐지? 잠깐 얘 기울기구나. 6이네. 끝. 이렇게 들어가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문자가 들어가도 잠깐만 얘는 지금 어떻게 하지? 근데 내 2B가 뭔지 모르는데 3A가 뭔지 모르는데 아 잠깐만 얘하고 얘하고 순서만 바꾸면 기울기네.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1 한번 곱하자. 순서를 바꾸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별로 진입할 수 있게 조금씩 이제 상향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자체 교재의 파워예요.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저희가.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보면 이제 얘 사실 얘하고 비교하면 어머니들 되게 어이없으실걸요? 뭐예요? 옆으로 이해한 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옆에서 이제 식을 좌우로 찢은 거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낯설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연습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애들을 풀게 되는 거죠. 이제 얘네가 준심한 문제예요. 이런 걸 풀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고민이란 걸 할 때는 이런 문제 풀리는 거예요. 아, 갑자기 선생님 쟤는 뭐예요? 몇 개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기울기라는 놈을 잘 생각해서 이 비율을 쓸 수 있느냐. 얘 문제 풀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풀인 다 나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거 AP분의 PC가 3분의 4예요. 기울기거든요. 그 다음에 쉽게 보자. 얘를 직사형화 시키면 PB분의 PD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냥 답 나와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인데 정확히 아이가 학습만 돼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저 심화 문제 푸는데 잘 푸는 놈들은 10초 컷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자체 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구미에 맞게 애를 연습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연습을 저렇게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어렵게 되죠, 아이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시중 교재 쓰긴 써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기본할 때 시중 교재를 쓰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교재 같은 경우는 개념 유형, 일단 기본서들, 개념 유형이 대치동 수학해서 그린, 레드, 블루예요. 근데 저희가 그린 정도가 들어갔을 때부터 응용 교재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저런 책을 만들어서 이제 목표점을 저 뒤에 두고 저걸 가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교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제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난이도별로 들어가 있고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를 많이 물어보세요. 시중 문제지 뭐랑 비슷하죠? 그럼 얘기는 하면 해요. 뭐 이제 뭐 불자 들어간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A자 들어간 거랑 비슷하기도 한데 제가 맨날 대라고 해요. 뭐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얘가 과하긴 한데 안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자체 교재의 파워가 이거라고요. 제가 커리큘럼 노출하는 이유가 이거고. 그거는 이제 고등 거 저희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 거 쓸 때도 고등도 고교기출 개념서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이에요. 저희가 이제 2레벨 이상부터 쓰는 책인데 고교기출 그린, 레드, 블루. 얘는 뭐냐면 일단 고등학교 강남, 서초, 송파, 여기 광진구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고1 시험지가 나오면 그걸 매번 분석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문제를 다 또 가져와요. 그리고 책을 리뉴얼해요. 그래서 탄생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들 플러스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수능형 문제들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쭉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1레벨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풀면서 고2 모의고사 다 풀리고 고3 6월 이제 9월 모의고사 다 풀리고 해서 프린트로 쭉 다 진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히 이 뜻이에요. 깊은 생각 중등 수학은 이 아이를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서 고등학교로 토스를 했을 때 최대한 도움을 받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과정을 여기까지 끝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가적인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초중고 있는 학원, 대치동에 있는 학원의 다른 모양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중 문제 심화서 이거 풀렸어요, 이거 풀렸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별로 저희가 안 해요, 제가. 선생님들도 잘 안 해요. 그냥 저희 입장에 당연한 거니까. 깊은 생각을 선택을 한다. 두 가지 따지면은 시중 문제집보다는 자체 교재를 정확히 쓰고 있는 것. 그 교재 퀄리티가 좋은 것. 사실 20년이 넘어나 오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커리큘럼대로 움직인다. 이게 깊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너무 그 시중 문제집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시중 문제집도 시중 문제집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힌트 다 보면서 문제를 푼다. 그거 의미 없어요, 어머니. 그건 시간 솔직히 사용을 해도 허비한 거예요. 그 힌트를 왜 줄까요? 그게 문제 풀 때 중요한 키거든요. 그 열쇠를 이미 준 상태에서 푸는 건 아니죠. 깁생 교재들 보면 이제 해설서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안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해설서 만드는 순간 그거 밖으로 돌 거예요. 그러니까 깁생 교재는 답밖에 없어요. 귀찮아서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깊은 생각은 교재 연구팀이 따로 있고요. 출판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회사가 있어요. 저희 못 만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근데 절대 안 만드는 이유. 그거 분명히 그럼 밖으로 돌기 시작할걸요. 그럼 저희 교육 못해요. 어머니. 어떻게 시중 문제집에서 제가 해설서 답 애들 네이버 아이고 그거 지금 다 나와요. 어머니.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해설서까지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건 밖으로 무조건 나돌아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책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빡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학원의 역할을 정확히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 아이들 선발을 했고 이제 테스트를 보잖아요. 레벨의 분배가 되고 그러면 학원의 역할은 무엇이냐? 수월하게 무조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레벨별로 이제 당연히 난이도 차이는 다 조절해 놨어요. 어머니. 다만 목표점은 딱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적어도 딱 여긴 오게 만든다. 아 이것 좀 이 학원 너무 빡세긴 한데 좀 어떨 땐 아닌 것 같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일단 학원 어땠어? 수월했어 라고 하면 이제 레벨업을 준비하거나 레벨은 이제 레벨 평가가 조금 저평가됐거나 그래서 빨리 이제 레벨업을 준비하거나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계속 그런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학원의 역할은 그건 아니에요. 자, 개강은요 12월 1일 날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학 테스트 시험 범위는 제가 좀 이렇게 했고요. 전체 주관식이에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시간 어느 정도 되죠? 90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 실제로 복사해서 한번 저희가 난리가 나갖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입학 테스트지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 스스로 다 개성이 다른 거는 맞아요, 어머니.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그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줄지가 관점인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일단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혼내지 마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때로는 당연히 혼을 내겠죠. 근데 혼낼 때도 절대 비인간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학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잘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이들하고 마찰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그런 이제 칭찬하는 부분들에 에너지가 쌓이지 않으면은 실제 마찰이 생겼을 때 아이는 그냥 바로 놓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깊은 생각을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희는 아이들과 항상 아름다운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동행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